안녕하세요. 호랑이 책방의 마루와 메이입니다. 오늘 푸른 잎사귀 사이에서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소개할 책은 나무를 사랑하는 과학자 호프자런의 랩걸입니다. 읽은 지 1년, 2년 지난 것 같은데 과학도서라기 하기엔 너무나 문학적이고 시간이 지나도 강력하게 남아있는 기억이어서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여성 과학자가 쓴 책이라 자기 얘기는 짧고 자기가 아는 과학적 상식이 쫙 있는 이런 책인 줄 알고 봤는데 이거는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식물의 비밀스러운 걸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독특한 문학적 글쓰기가 완성된 책이라 다시 읽어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원래 과학소설 절대 2번 못 읽는데 이번에 다시 읽어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저희 프롤로그부터 먼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네. 사람들이 내게 바다를 연구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다. 그곳은 외롭고 텅 비었기 때문이다. 육지에는 바다보다 600배나 되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 그 격차는 주로 식물로 인해 생겨난다. 바다의 평균적인 식물은 약 20일 정도 되는 단세포 생물이다. 육지의 평균적인 식물은 100년 넘게 사는 2톤짜리 나무다. 이렇게 바다와 육지 생물의 질량비, 개체수 등으로 막 쭉 기술하면서 자기 눈에는 이게 식물밖에 안 보인다면서 그래서 식물 연구가 됐다는데요. 이렇게 워낙 글빨도 있는 데다 정확한 수치로 메시지를 정하니까 확 그냥 끌려 들어갑니다. 네. 과학자의 글쓰기가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네. 책이죠. 이제 그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아버지의 실험실에서 자랐다. 화학 실험 도구가 늘어있는 실험대에 키가 닿지 않을 때는 그 밑에서 실험 도구들을 갖고 놀았고 키가 큰 다음에는 실험대에서 놀았다. 과학자를 성장시키는 장면입니다. 과학자 아버지가 흔치 않은데요. 이렇게 실험실에서 도구들을 갖고 놀면 놀이가 과학이고 그것이 양분이 돼서 한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빠가 과학자이신 분 아시나요? 몰라요. 그러니까요. 좀 독특한 상황이 큰 것 같아요. 또 이 엄마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화학을 전공하셨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돼서 다시 통신대 같은 곳에서 영문화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교육 방식보다 제가 되게 특이했던 게 엄마와 이 딸의 관계가 좀 나오는데 좀 굉장히 서로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이 어린 7살, 8살 되는 딸이랑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이 초서의 시 아니면 철로역정 이렇게 중세 때 영어를 공부하는 건데 영어 단어가 어려우면 그 딸한테 계속 그거를 중세 영어 사전을 갖고 찾아오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엄마 숙제를 같이 도와주고 또 시도 레코드로 녹음해서 엄마가 듣고 그거를 계속 해석하는 거를 딸이 옆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는 엄마와 딸이 협력하면서 잘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평상시 남들 같은 모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처럼 자연스럽게 애정어린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요리를 하고 같이 머리 따라주고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엄마와 딸로 산다는 것은 뭔지 모를 원인으로 늘 실패로 끝나고 마는 실험을 하는 느낌이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도 뭔가 엄마의 딸의 관계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배우고 싶었던 공부를 못한 거를 딸을 통해서 투사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거기에 자기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또 키우려고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그리고 또 서로의 고통, 어려움을 알고 말하지 말아도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좀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이 엄마의 숙제를 하면서 어린 딸과 숙제를 하면서 엄마는 책을 읽는 것도 일종의 노동이며 각 문단마다 분투하면서 그걸 해석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나는 그런 식으로 어려운 책을 흡수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지죠, 이 여자. 네, 근데 이게 다 유치원 전에 엄마한테 엄마랑 철로역정의 상징을 모두 파악하고 이런 공부를 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건 연구를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번에 봉준호 감독 오스카상 사관왕 타서 지금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될 사건이 있는데요. 봉 감독이 외할아버지도 소설가 구보 씨의 김태원, 박태원 님이죠. 그래서
본 감독님 어머님이 어떤 문학적 영향을 흡수해서 받았고 또 그걸 어떻게 아들한테 전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의 환경 그 본 감독님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아버지가 또 과학자였는데 이 저자는 무척 가난한 대학 시절을 보냅니다. 육체 노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알바를 하게 되는데요. 환자를 대할 때 이미 이제 감정이 없어진 사람 또는 그 어떤 사람이 싫어서 약국 조제실에서 자기만의 성을 쌓은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죠. 이때 이들을 서술할 때 그때 한참 읽고 있는 데이비드 코퍼필드에 나오는 구절과 거기에 나오는 마음에 대해서 쓴 구절을 대비시키면서 약간 독특한 기법으로 기술해 나갑니다. 이게 다 엄마한테 받았던 그 문학적 그 영향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게 읽어서 까라무쭈프 같이 이렇게 엄청 긴 형제들 한 2달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보통 거기서 읽었던 어떤 문장으로 그날의 이 상태를 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장 여기에 대입시키고 막 이러는데 이분들 그랬던 것 같아요. 저기 마루님은 어떤 책을 가장 길게 읽으셨나요? 저는 속독하는 사람이라서 되게 고뇌하고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거는 팍팍 넘어가서 되게 굉장히 안 좋은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속독하지 마십니다, 여러분. 네. 그다음에 이 책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빌과의 만남이 있는데요. 자런이 버클리대 조교로 있을 때 실험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땅을 파고 누구보다 열심히 실험을 한 이 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와 너무 완전히 같은 인간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고 그녀의 악착 같은 실험 성향하고도 잘 맞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둘이 서로 사귀겠지 했는데 끝까지 사귀지 않고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론 자체도 제일 비슷한 거 아마 이란선 쌍생아? 네, 그렇게 표현해요, 둘이 둘이 여행 가서 한 침대에서 막 잘 때도 있거든요. 여행비 아끼려고 아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녀의 가난함, 비참함, 또 모든 사고의 순간까지 함께 합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이 관계가 변하지가 않은 게 저는 좀 의외였어요. 전 그래도 이거는 호프 자런이 있어서 그랬지만 빌은 그녀를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래도. 그래서 이 책이 마무리될까지도 빌은 그녀 옆 동네에서 혼자 삽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정교수가 됐을 때요. 저자가 정교수가 됐을 때 빌한테 한 말이 있죠. 내가 너한테 정규직을 주겠어. 그래서 자기랑 같이 일하면서 빌한테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해주고 싶은 마음, 자기랑 같이 연구를 하고 그 힘든 과정을 겪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그 말 한마디에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음은 그녀가 진짜 과학자가 된 어느 아침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런은 팽나무 열매가 돌처럼 딱딱한 거를 보고 이게 무슨 성분인지 이제 실험을 해요. 그리고 지구 최초로 그 물질이 무슨 성분인지 발견한 아침이에요. 네네. 팽나무 씨를 강화하는 광물질이 바로 오팔이라는 확실한 지식은 누군가에게 전하하기까지는 나만 알고 있는 진실이었다. 그것이 알 가치가 있는 지식인지 아닌지는 오늘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느꼈다. 내 과학적 첫 발견도 그렇게 반짝였다.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해가 뜨길 기다렸다. 눈물 몇 방울이 볼을 적셨다. 내가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도 아니어서 우는 것인지 혹은 누구의 딸도 아닌 느낌이어서인지 아니면 그래프에 나타난 그 선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희열이 가득 차오르는 아침인데요. 자런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큰 만족감에 그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좋은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깨닫는 동시에 지금까지 알던 여성들처럼 될 기회를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퀴리 부인 전기를 봐도 연구에 인생을 다 바치기 때문에 출퇴근도 없고 취미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삶의 일상적인 기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권력이나 뭐 이런 걸 바라고 할 수 없고 부를 바라고 할 수 없고 정말 자기가 미쳐서 해야지 가능한 일들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직업란에 이제 과학자로 쓰려면 대충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묘사하는 부분이 이제 보여드릴게요. 샤워는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의식이 됐고, 아침, 점심을 책상 밑에 쌓아도 영양 음료 한두 캔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심지어 한 번은 세미나 참석하는데 키우던 개의 간식용 뼈다귀를 가방에 넣은 적도 있습니다. 세미나 가서 씹으면 꼬르륵 소리는 거리는 내 뱃속으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내가 만난 독신남들은 왜 내가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어차피 몇 시간에 걸쳐 식물에 관해 이야기하는 나에게 귀를 기울인 사람은 없었다. 예, 자런이 제일 힘들어했던 거는 돈이었어요. 보통 영화 같은데 과학자들은 실험에 실패하면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과학자가 괴로워하는 거는 예산을 못 따서라는 거죠. 그나마 돈이 가는 데는 늘 지식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과학에만 몰렸다라고 얘기하고 후원금, 지원금은 항상 부족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런이 정신적인 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분 한번 예. 이야기해 주시죠. 이분이 원래 조울증 환자인데다가 불면증도 심해가지고 약을 먹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그 약을 먹고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임신을 해서는 그 약을 임신 중에는 먹을 수 없는 약이어서 되게 두통이나 호흡곤란 이런 거를 호소하면서 쓰러집니다. 근데 이제 자기 집보다 더 편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임신하다가 쓰러지면 큰일이 생기니까 실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을 금지하죠. 그래서 자런한테는 임신 기간이 정말 우울감 최고로 힘들었을 때라고 나옵니다. 과학자도 힘든데 여성이라서 더 힘든 부분이 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책에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뭐 임신 때 특히 더 힘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케팅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나오지 마케팅할 않았어요. 때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어떤 질병이 있다는 거를 나타내지 않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그 아픈 부분도 있었던데 그런 거를 절대 부각시키지 않았던 몸이 아픈 마케팅이지 것도 속이는데 정신을 아프긴 건 더 속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그쪽에서 홍보 차원에서 가렸던 게 아닐까 싶네요. 네네. 그다음에 자런이 해준 식물들의 위대함과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눈 속에 사는 식물들에게 겨울은 여행이다. 식물은 우리처럼 공간을 이동하면서 여행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사건 하나하나를 경험하고 견뎌내면서 시간을 통한 여행을 한다. 나무들은 오지를 긴 시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조언과 똑같은 조언을 따른다. 짐을 단단히 싸라는 조언 말이다. 지구상에 사는 생물에게 꼼짝 않고 한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잊지 않은 채 영하 날씨 속에서 3개월을 견디라고 하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나무를 이루는 모든 세포는 기본적으로 물이 든 상자이고 물은 정확히 섭씨 0도에서 얼어붙는다. 나무들은 경화 과정을 거친다. 먼저 세포벽의 투과성이 극적으로 증가해서 순수한 물을 흘러나오고 세포 안에 남은 단백질, 산이 농축된다. 이 화학 물질들은 효과적인 부동액 역할을 해서 온도가 0보다 훨씬 더 떨어져도 세포 안에 든 액체는 시럽같이 액체 상태가 유지된다. 저도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나무들은 그냥 겨울나무는 항상 멋있고 항상 서 있는 나무는 우젓하고. 멋있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0도에 어는 물이 어떻게 부동액의 상태로 해서 3개월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시적으로 적어준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이제 땅속 신호나 서로 그 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보내서 요즘 이런 애벌레가 우리 괴롭혀서 너무 힘들어. 아니면은 어떤 새들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1.1km 밖에 자기 종종 나무한테 전달을 하기도 한대요. 덩굴과 잡초의 성질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언어가 없지만 어떤 메시지를 뿌리면서 어떤 혁명 같은 것도 이뤄내는 그런 현상도 얘기하고요. 또 나무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못 듣는 건 나무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맞습니다. 인간보다 더 긴 역사, 인간보다 더 조밀한 협동심, 더 강한 생존력을 갖고 있고요. 정말 나무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의 줄기에 해당하는 목재로 우리는 건축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또 잎사귀가 먹어주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깨끗한 공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녹지들이 프랑스 그 전체 땅만큼 1년에 매년 프랑스 땅만큼의 녹지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하여튼간 이 부분을 잊고 나무를 이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왠지 인사할 것 같으로 이제 나무가 완전 의인화된 상태입니다. 이산화탄소 얘기를 하니까 한 부분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자론이 이제 지금처럼 탄소 배출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온실가스가 될 건지 예측한 그 수치에서 이제 고구마를 키워봅니다.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네네. 고구마는 이산화탄소 양이 늘면서 더 크게 자란다.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커다란 고구마에는 우리가 아무리 비료를 줘도 영양소가 더 적게 들어있고 단백질 함유율도 낮았다. 이 부분은 약간 놀랄 일이었다. 동시에 좋지 않은 소식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고픈 나라에서는 필요한 단백질의 대부분을 고구마에서 얻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커다란 고구마들은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영양 공급은 덜 하는 일이 벌어지리라는 전망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온실가스 때문에 그 벌어질 식량 문제를 과학자들이 예측은 하지만 해답은 없네요. 그러니까 그 해답은 우리 생활 속에서 또 그 굉장히 생산적인 한 큰 기업에서 그걸 해답을 찾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거는 유시민 작가가 알쓸신잡에서 딸에게 네. 추천하는 책으로 해서 읽게 됐는데요. 그 요지는 이렇죠. 누군가 가지 않은 길을, 그것도 여성으로서 가기에는 아주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과학자가 아니어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렇게 이루기에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짧게 소개해서 그렇지, 굉장히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론과 그녀의 아들의 어떤 귀여운 에피소드로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제 아들이 이제 엄마가 과학자니까 엄마 실험실에서 그 녹색잎 좀 넣고 호랑이가 되는 약을 만들어줘 하고 막 몇 줄을 졸라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자론이 이제 마술약이라고 하고 이제 주스를 먹여서 이제 아들한테 이거 마술약이하고 먹여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딱 잠자리에 들어 누워서 엄마 나 호랑이로 변신했어요. 아니 왜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기 때문이지. 자기가 원래 되어야 하는 것이 되는 데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단다. 이런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조반신 갖지 말고 그냥 열심히 그 길로 나가면 그 모습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1억 5천 년이나 2억 년 후쯤 그게 돼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가면 하나로는 안 되는 거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